우리 증산 천지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도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제님께서 삼변교훈의 주관자인 문공신 종도한테 내리신, 붙이신 문왕도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대순전경과 천지개벽경,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후천음양도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상제님께서 그 도수를 보시고 차경석과 그리고 이제 문공신 종도한테 내리신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천지개벽경 정미편 12장 끝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상제님께서 문공신을 크게 칭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으니라, 이렇게 경석이 명을 따라 정읍으로 돌아가거늘, 안내성 정도도 함께 갔어요. 탄식하여 말씀하시기를 경석을 장차 달리 쓰려 하였더니 운수는 어쩔 수가 없도다. 동학난을 일으킨 사람들이 모두 왕후장상이 되려는 마음을 품었다가 원통이 죽어서 한을 품었나니 그 무리가 몇만 명이라. 이제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뒷세상에 정사를 보기 어려우니라. 그러므로 이제 두령을 정하여 그 원한을 풀어주려 하는데 경석이 12제국 여자를 들먹여서 자청하니 그 아비가 일찍이 동학의 접주요 경석도 또한 총대라. 이제 아버지는 차치구예요. 이제 역시 접주였다 이거죠. 원한 푸은 신명을 모두 경석에게 붙여놓으라. 행법하시어 신명에게 칙령을 내리시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으시니라.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신명들의 원한을 풀어주노니 너희들은 나중에 두고 보라. 경석이 재물을 갑오년보다 많이 쓸 것이요 경석이 모으는 사람도 갑오년보다 많으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후천음양도수가 후천에 배우자 몇 명하고 사는 그런 공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1변교훈공사, 2변교훈공사, 3변교훈공사를 이렇게 나누는 공사였으며 그 주관자가 누구였으며 그리고 각 교훈의 특징이 무엇이다, 이것을 이렇게 정하는 공사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8점을 친 안내성 종도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죠. 이제 그래서 그것은 무신편에 가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무신편 10장인가. 이제 안내성에게 네가 내성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성의 뜻이 여서에 있으므로 내가 그것을 이렇게 내려준다. 이렇게 그걸 이렇게 허락하시잖아요. 내성이 어지러진다면 내 도에도 또한 다행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성에게 이제 경계하시죠. 남의 아들과 딸들을 갖다가 불의하게 유인하지 말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고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8점을 친 안내성 종도가 일으키는, 또 주관하는, 하늘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변교훈, 광의의 이변교훈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것에 대한 말씀이셨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또 한 여자를 점찍은 사람, 그러니까 공신이죠. 공신에게 가르침을 내려 말씀하시기를 너는 정음정양 도수를 이겨받겠느냐. 네가 한 점을 쳤으니까 네가 그걸 이겨받겠냐. 그러니까 너 배우자 하나로 만족하겠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덕 닦기에 힘써라. 쉽지 않다는 거죠. 자, 너에게 문왕도수가 있고 이윤도수가 있으니 받기가 아주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문왕도수, 이윤도수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를 이제 보잘것없는 벌레 미물곤충이라도 원망이 있으면 천주공사가 아니니라. 그래서 이제 이 3변 교훈 있잖아요. 이 3변 진도진법의 교훈에다가는 어떠한 도수를 붙였냐면은 정음정양도수, 문왕도수, 이윤도수를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서두에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뒤에도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차경상한테 붙이신 도수라든지 안내성 종도한테 붙이신 도수, 또 문공신 종도한테 붙이신 정음정양도수나 문왕도수, 이윤도수는요, 어떤 일개인, 그 교훈에서 일개인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훈의
이렇게 몸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바로 그 일꾼들이 함께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왕도수, 이윤도수도요.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 한 명에 대한 도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상제님의 그 뜻은, 수부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1변, 2변, 3변에서 그러한 그 모임의 단체에 그 뭐랄까 지도자는 있어야 되겠죠. 그 한 사람만 받는 도수가 아니고요. 거기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뭐랄까 좀 약간 달리하면 또 휘말리는 이런 모든 일꾼들이 받는다. 문왕도수, 이윤도수는 한 사람만의 도수가 아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한번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윤도수의 성구 변형 분석하고 있잖아요. 또 상계님의 전생 이야기, 이것을 이제 말씀드린 그 어떤 뭐랄까 마지막 최종의 어떤 제가 드릴 도수는 도수 말씀은 문왕도수예요. 이 문왕도수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워낙 이제 중요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함께 이것을 보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뭐냐면요. 문왕도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예요. 그러면 새로운 이해란 말은 무엇이냐? 그것은 왜 이런 새로운 이해란 말이 붙었냐? 이건데 있잖아요. 자, 우선 보면요. 자, 1. 삼변교훈의 주관자에게 붙이신 세 가지 도수. 하나, 정엄죄양 도수. 그것은 배우자가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삼변교훈에서 결혼 안 한 처녀총각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 결혼을 했다고 보고요. 배우자 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람 피거나 딴 여자 데리고 살지 말라는 이런 말씀하고 통해요. 이게요. 요즘 세태는 어떻습니까? 전처하고 이혼하고 또 새로 결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처 놔두고 또 몰래 또 세컨드 서드 이렇게 두고 하는 뭐 이런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윤도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명제상 이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라가 끝나고 상나라가 시작할 때, 그때 상나라를 열었던 임금이 탕임금이었고요. 그 탕임금의, 탕임금을 보필하는 신하이며 일꾼, 그게 이윤이거든요. 명재상이었어요. 바로 이제 그 일꾼이 나이 50에 깨닫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50이란 말에 특정을 하셨어요. 상계님께서는. 뭐 이윤이, 이윤의 일생을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윤은 명재상이었다. 그리고 이윤의 나이 50살에 깨달았다. 이거를 딱 특정하셨다니까요. 이윤이 서당에서 뭐를 공부했다. 예를 들어서 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요. 상계님께서 특정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윤이 50살에 49년 동안의 그름을 깨닫고 드디어 성탕을 놓아 대업을 이루었다. 할 때 있잖아요. 이윤이 49년 동안의 그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이 이윤도수의 다른 말이 뭐냐면 있잖아요. 숙구지 자는 게 깨어나는 도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숙구지 자는 개가 혼농에 빠져 있다 이거죠. 어떤 혼농이냐? 바로 교주가 천자며 대두목이며 교주가 우리한테 도통을 주고 상인님이 도통을 준다는 그런 개념은 이제 많이 희석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 교주를 상인님처럼 신앙하는 이런 교주 신앙, 천자 신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빠져 있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단체의 교주, 그 모임의 어떤 지도자 절대 상인님과 동격도 아니고요. 천자도 아닙니다. 이렇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상계님과 수부님을 제외하면 모두 신하이자 일꾼일 뿐입니다. 그냥 일꾼의 리더일 뿐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상계님께서 12,000 뭡니까? 걷기 벗기는 공사에서 모실 시자를 갖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글자로 써가지고 사방벽에다 쭉 붙이지 않습니까? 글자가 똑같다 이거예요. 이렇게요. 상계님 앞에서는 12,000명이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고 이게 없어요. 이 백년 교훈사라는 것은 바로 상계님과 수부님을 대행하는 그 12,000 일꾼을 기르는 공사였어요. 그 일꾼 중에서 누가 먼저 깨어나고 누가 뒤에 깨어나느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12,000 일꾼이 서로를 침해할 수도 없고 서로를 간섭할 수도 없고 서로를 통제할 수도 없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이를 붙일 때
똑같은 크기로 있지 않습니까? 포개주도 안 되고 벌어주도 안 되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윤도수의 다른 말이 숙구지 자는 게 깨어나는 도수였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윤도수는 어떤 한 사람만이 받는 도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상계님께서는 이윤이 50살에 49년 동안의 걸음을 이렇게 알고 깨닫고 드디어 성탕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다. 아니 그러면 대업을 이윤이 혼자 했습니까? 이윤은 성탕 임금의 신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신하들이 있어서 같이 협족해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합해서 힘을 합해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이윤은 50살에 깨달았다고 치지만 누구는 48세, 누구는 37세, 누구는 25세, 누구는 10몇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 이겁니다. 문제는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깨어나는 한 사람의 모델로서 앞장서는 일꾼으로서 이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계님께서 걸지망 탕지응 제이윤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걸이 망하고 탕이 흥한 것은 이윤한테 있었다. 걸은 스스로를 천자로 일컫는 남법교주를 상징하고 탕은 진법교주이신 상인님을 상징한다. 그럼 이윤은 누구냐? 이윤은 진도 진법을 바로 세우는 바로 이 탕임금의 신하이자 일꾼, 그러니까 상계님의 신하이자 일꾼을 상징한다. 이게 이제 이윤도수였습니다. 문제는 깨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이윤도수의 다른 말, 그것이 숙구지 자는 개가 깨어나는 도수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제 이 문왕도수예요. 공신에게 너에게 문왕도수와 이윤도수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문왕도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윤도수라는 것은 바로 탕임금의 신하로서 새롭게 탄생한 이윤이 50살에 깨닫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왕도수를 왜 그 삼변교훈의 주관자인 그 일꾼에게 대해서도 문왕도수라고 말씀하셨냐? 이제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요, 이 문왕도수라는 것은 뭐냐? 명제상 강태공의 도움을 받아 폭군 그 상나라의 주임금의 상나라를 멸하고 주나라 왕실을 개창한 역사적인 사실을, 과거 역사의 사실이 그랬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이 삼변교훈에서 난도 난법을 극복하고 진도 진법 시대를 여는 도수다. 이렇게 제가 이제 폭넓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문왕도수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강태공이에요. 이 강태공입니다. 자, 이 인물이 중요한 거예요. 문왕도수라는 것은요, 문왕 한 사람의 도수가 아니에요. 바로 이 문왕과 강태공이 만나는 도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왕도수에서 이 누가 문왕이며 누가 강태공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문왕이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고 강태공이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윤도수에서 이윤과 성탕임금은 상계님, 이윤도수는 상계님의 그 신하이자 일꾼들 중에서 이제 수장에 해당되는 이윤을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문왕도수에서는요, 문왕과 강태공이 등장한다고요. 보십시오. 이윤도수에서는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 거랑이 있고, 그리고 상나라를 여는 개창조 탕왕이 있어요. 여기서 이 탕왕을 도왔던 명제상 이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왕도수라는 것은 상나라의 마지막 폭군이 주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왕을 보필해서 새로운 왕실을, 이 주나라를 갖다가 개창하는 강태국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근데 문왕은 못 열어요. 문왕의 아들이 이제 주나라를 열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언뜻 보면은 거랑은 주왕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폭군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는 명제상이고 강태공도 명제상이라고 해요, 보통. 그런데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것이 참 헷갈려서 잘 몰랐어요. 이렇게 이제 탕왕은 새로운 왕조 상왕조를 개창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왕의 아들 이제 무왕이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이제 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윤이 강태공과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강태공도 명재상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상계님 말씀을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냐?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이윤이 일꾼이잖아요. 신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누가 일꾼이 되냐면요, 강태공이 일꾼이 되는데, 이 강태공이 상징하는 인물이 상계님이라는 겁니다. 뒤집어 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상계님의 어떤 그 진리,
천지용사의 어떤 그런 구조, 천지용사의 틀, 이것을 한번 오늘 알아보는 겁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선 두 번째로 정리한 건 뭐냐면요. 이윤과 문왕에 관련한 역사적인 사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뭐랄까, 중국 상고사, 여기에 이제 나오는 얘기잖아요. 서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는 뭐, 사마천의 사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당시에 칼과 창으로, 즉, 무력으로서 이전 왕조의 폭정을 행하는 폭군, 그러니까 거림금과 주임금을 멸하고 새로운 왕조, 상과 이 주왕조를 개창한 왕조 교체라고 하는 세운과 관련한 역사였습니다, 이게. 이 역사의 사실을 가지고 와서 그 사실 중에서 특정한 사실을 갖고 와서 그것을 프레임으로 짰는데 상계님께서는 이것을 세운공사로 짜신 게 아니라, 자, 상계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세운공사가 아니라 교훈공사라는 사실이다. 즉, 이전 교단의 난법을 척결하고 진도진법의 교훈을 개창하는 교훈공사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문왕도수와 이윤도수는 세운의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세운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칼과 창이었지만 지금은 총과 칼이겠죠. 그래서 전왕조를, 그러니까 그 정권을 때려 엎고 폭력으로 있지 않습니까? 무력으로. 그게 아니라, 자, 이윤도수와 문왕도수는 총과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교훈공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진리 해석, 즉 정필 정론으로 승부를 내는 이른바 진리혁명, 신앙혁명, 의식혁명이라는 사실이다. 이게 이제 상계님의 대학 우경 장하지도 이거 알아두라, 이렇게 이 말씀하고 서로 통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갱고 경문에서 잘못 기록되어 있는 상계님 말씀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해석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계님의 진도진법을 이렇게 내는 바로 이것은 총과 칼, 칼과 창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정필 정론, 말로써 글로써 이렇게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상현님께서 이제 경화관한테 야, 앞으로 도전이 있다, 도의 전쟁이 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까짓 것 말로 따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요. 말과 글로써 이렇게 따지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먼저 앞에서 정리하는 것은 뭐냐면요. 문왕도수는 이윤도수와 사실상 같은 도수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상주 또는 하은주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왕조가 교체될 때 어떻습니까? 혁명으로서, 그 당시는 이제 칼과 창으로 했던 역성혁명이었잖아요. 이렇게 같은 혁명도수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훈에서는 이것이 이제 진리혁명이고 신앙혁명인데, 이 문왕도수는요, 이윤도수를 보다 심화해서, 보다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문왕과 강태웅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문왕도수에서는요, 문왕이 일꾼이에요. 그리고 바로 강태웅이 누구냐? 상인입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제 이것을 불쑥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상계님의 전생 이야기, 그래서 상계님의 전생이 염제 신릉이었고 강태궁이었다 라고 하면서 뭐 좀 심화해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있지 않습니까? 상계님이 언제 때부터 상계님이 제8번째 상계님이 되셨다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먼저 복선에 깔았던 거예요. 자, 이제 문왕도수는요, 이 문왕은 사실은 처음부터 문왕이 아니에요. 문왕은 원래는 서쪽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였어요. 주라고 하는 작은 가국, 그들만의 어떤 당신이 지금과 같은 이런 통신과 교통이 발달한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작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걸 가국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과 같은 국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폭군 주였는데 그가 천자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천자고, 그 천자가 다스리는 그 넓은 섹터가 있다면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있잖아요. 여러 개의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한 나라들의 제후가 뭡니까? 천자한테 가서 배알을 하고 거기서 뭔가를 받아오고 또 조공을 바치고 이런 거였는데, 마지막 임금 폭군, 상나라의 폭군 주임금이 폭군이었죠. 아주 못된 임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서쪽 지역에서 그 제후였던 바로 이제 서쪽 지역의 제후, 그게 서백이거든요. 이름이 창이에요. 승은 희예요. 희창. 서백창이 결국은 이제 힘을 길러가지고 옆에 나라들이 다 이렇게 승복을 하고 복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력을 키우다가 결국은 이제 강태공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혁명을 해가지고 이제
주나라를 개창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상계님께서는 그 문왕, 다시 말하면은 추존돼서 왕으로 추존했기 때문에 문왕이지 그냥 서적지어의 제후였어요. 아직 천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문왕의 그 일생 중에서 특정을 합니다. 이윤도수에서는 이윤의 나이 50살에 그가 49년 동안 잘못을 깨닫고 드디어 혁명을 했다. 이 말이고 있잖아요. 그 역사의 사실이에요. 그건 제가 한번 문왕 이윤도수 못다한 이야기 2편에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문왕도수에서는 문왕의 삶 중에서 문왕이 98세인가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 삶 중에서 무수히 많은 문왕의 가족관계도 있을 거고 문왕의 어떤 사건도 있을 거고 있지만은 상계님께서는 어디를 문왕도수의 포커스를 맞췄냐. 서백창이 이렇게 그 자기의 이렇게 그 뜻을 피고 좋은 선정을 베풀고 주위 제후들을 뭉치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누구의 눈에 이게 들게 이렇게 빗나가게 되냐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그 천자 폭군 주임금한테 걸려들어서 있잖아요. 유배를 가요. 저기 그 유리라는 곳에 거기 가서 7년 동안 이렇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상계님께서는 그 문왕의 일생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않습니까? 있듯이 문왕은 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자기 당대에 이르지 못하고 죽고 그의 아들이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마치 문왕과 무왕 이것이 뭡니까? 부자 세습, 부자 혈통 세습 이렇게 이런 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해석도 유리한 해석이고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계님께서 문왕도수의 포커스를 맞춘 것은 뭐냐면 문왕이 유리라는 곳에 가서 7년 동안에 옥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요, 상계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냐. 상계님의 그 진의는 어디에 있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막연한 역사의 사실, 상식을 갖고 접근하면 안 되고요. 상계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꾼이, 문왕이, 그러니까 서백창이 감옥살이를 통하여 진리를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백창은 거기서 유리라는 곳에 가서 7년 동안 감옥 살면서 주역의 384효를 해석을 했어요. 뭐 384효를 지었다는 말도 있고 해석했다는 말도 있어요. 이미 역학이라는 것은 그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는 역사가 진행되며 문왕이 그랬던 것처럼 상계님께서 삼변교훈의 일꾼이 성장 성숙하기를 10년간 기다리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10년이란 말이 상계님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이윤도수와 문왕도수가 문공신한테 너한테 문왕도수가 있고 이윤도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특히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천지개벽경에 의하면요, 이윤도수는 4번 나와요. 갑진편에 1번, 을사편에 1번, 그 다음에 정묘편에 1번, 그리고 기후편 돌아가실 때 1번, 4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가실 때 또 이윤도수, 이윤의 나이 50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왕도수에 대한 말씀은요, 천지개벽경에는요, 딱 1번 나와요. 그것도 여러 가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공신이 너한테 문왕도수와 이윤도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정도 나오고요. 선천의 도정이 문왕과 무왕에서 그쳤느니라 알 듯 모를 듯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대순전경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순전경의 그 원래 있었던 경전이 먼저 있었던 경전이 증산천사 공사기 아닙니까? 이 문왕도수에 대한 것을 어디서 상계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냐면 바로 증산천사 공사기예요. 이 증산천사 공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1926년에 나온 이 증산천사 공사기 어디입니까? 이것이 115쪽에 나온다 입니다. 여기만 나와요. 바로 이 문왕의 상계님께서 문왕의 일생 중에서 어디를 포커스로 무엇을 핵심으로 찍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문왕도수다라고 말씀하셨냐? 그 내용은 천지개벽경, 용화전경, 성화진경, 대순전경도 안 나와요. 대순전경 1판, 2판, 3판, 4판까지 안 나오다가 있잖아요. 대순전경 5판에 1960년 5판에 비로소 다시
남주 선생, 청엄 선생께서는요, 이 증산천사기 공사기에 실려 있는 이 말씀을 다시 실어요. 그러니까 원 말씀은 어디 나왔냐? 그것은 증산천사 공사기에 나온다 이겁니다. 여기에만 문왕과 강태공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세히 나와요. 이 증산천사 공사기에. 그런데 대순전용 초판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1226년 증산천사 공사기, 1229년 대순전용 초판으로 넘어가면서 청엄 선생과 남주 선생은 문왕에 대한 말씀을 빼버렸어요. 의도적으로 뺐는지, 아마 의도적으로 빠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순전용 초판 1판, 2판, 3판, 4판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왕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증산천사 공사기 114쪽이네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천사 가라사대, 신농 씨가 경농과 의약을 천하에 끼침으로. 그렇잖아요. 염제 신농은 경농의 시조면서 의학의 시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제 신농 씨가 상백초했다. 백초를 맛볼 상자. 모든 그 약되는 그 풀을 갖다가 맛을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양의학의 시조가 되지 않습니까? 신농 씨가 경농과 의학을 천하에 끼침으로 천하가 이를 힘입어 살아왔다. 그런데 그 공덕을 앙모함으로써 보답치 않고, 그러니까 경농과 의학으로 이래가지고 많은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류한테 끼쳤던, 그것을 가르쳐줬던 바로 그게 누구냐? 염제 신농 씨잖아요. 보답치 않는다 이거예요. 자, 다만 매약에 약을 팔 때 신농유업이라고 써붙일 뿐이다. 신농 씨의 유업이다, 끼칠 유자, 이렇게 업을 끼쳤다, 그렇게 써붙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써붙일 뿐이며, 또 뭐라고 해야 되냐? 자, 강태공이 부국강병의 술을 천하에 끼침으로, 강태공의 부국강병의 술이라는 건 뭡니까? 대표적으로 육도삼약, 병법의 시조라고 그래요. 강태공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재 또는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어떤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갖다 제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강태공은 폈거든요. 바로 이제 부국강병의 술을 천하에 끼침으로 천하가 다 이를 힘입어 대업을 이루었으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면 이제 자, 대업을 이루었으나 이 공덕을 앙모하여 보답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강태공의 그 육도삼령을 비롯해서 그 병법을 비롯해 가지 않습니까? 그 중국 대륙에 수없는 나라들이, 왕조들이 개창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요. 어떤 부국강병 했는데, 그러나 결국은 강태공의 은혜에 보답지 않고, 다만 족침이라는 것은 디딜방아를 말하는 거예요. 방아 찢는 거 있잖아요. 방아 찢는 것은 이제 발로 이렇게 굴러가지고, 굴르면 이렇게 그 앞에다가 뭐가 쿵쿵 내리찌면서 이제 곡식을 찢는 거거든요. 족침에 경신연월일 강태공 주작이라고, 그러니까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강태공 주작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해요. 이렇게만 주작이라고 써 붙일 뿐이니 어찌 도의에 합당하리요. 은혜에 해답, 이렇게 앙모하는 건 아니라 이거죠. 보답하는 건 아니라 이거죠. 어찌 도의에 합당하리요. 이제 해월의 때를 당하여 모든 신명이 신농 태공의, 염제 신농과 태공의 은혜를 보답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과가 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하감 선생 천지개백경 그 서문에서 내가 생각컨대 우리 대선생께서는 염제신농의 대덕과 태공의 대은을 갖추셨다 하면서 이제 그래서 천지만신이 받들어 가지고 하늘에 임하사 옥황상제가 됐다 하면서 이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하감 선생께서는 우리 대선생님의 전생이 바로 강태공이었고 염제신농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답하리요. 천사 가라사대 강태공이 10년 경영으로, 구체적인 얘기 나와요. 10년 경영으로 3,600구를 광장함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강태공이 보통 궁80 달80이라고 그래요. 164를 살았는데 수부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선출원수 궁80 달80. 그래서 이제 앞에 80은 상당히 궁핍하게 살았고 뒤에 80은 어떻게 하냐면 영화롭게 살았어요. 그 80이라는 그 전기점이 뭐냐면 바로 강태공이 누굴 만나냐면은 문왕을 만납니다. 위수강가에서 10년 동안 낚시를 하면서 기다렸어요. 문왕이 오기를, 서백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끝에, 그러니까 10년이니까 강태공 나이 70부터 80까지 10년 동안에 세월을 낚은 거예요. 그때 이제 만났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10년 경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10년 동안 3,600구를 확장하였다. 3,600개의 낚시를 들였었어요. 그러니까 1년 360일, 10년이면 3,600개라 이겁니다. 매일같이 낚싯바늘 하나를 딱 들여세우고 그 낚시는 이렇게 구분 낚시가 아니고요. 민낚시였다는 거예요. 민낚시는 고기가 잡힐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고기 잡을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10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뭐 기도를 했다고 할까, 기다렸다고 할까, 뭔가 이렇게 자기를 알아줄 그 일꾼이 성숙되기를, 그 10년 사이에 문왕은 어디 갔다 왔냐면은 감옥에 갔다 와요. 자기가 선정을 베풀고 이렇게 폭군 그 주의 그 신임에 그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러면서 많은 애를 쓰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자기는 도중에 또 감옥도 갔다 오고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10년 끝에 결국은 문왕은 서백창은 강태공을 만나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10년 경영이다. 3,600구를 확장하였다. 이렇게 널리 이렇게 베풀었다. 오늘 한 번 하고 또 내일도 하고. 아유, 1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10년 동안 매일같이 그 위수강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길 기다렸다고 하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한가 주나라 왕실을 흥하여 주시를 흥하여 이렇게 제봉을 얻으려 함이라. 결국은 이제 그 10년 끝에 강태공은 문왕을, 그러니까 서백창을 만나는 그날 가마에 태워가지고 이제 그 궁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강태공이 문왕의 스승이 돼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재상이지만 실제로는 스승이에요. 나이도 훨씬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국강병의 그 인재양성과 부국강병 조직의 어떤 뜻을 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문왕은 그 사이에 죽고 그 아들 무왕 때 이르러서 결국은 이제 상왕조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갖다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그래가지고는 강태공이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강태공을 산동반도 제나라의 제후로 봉해요. 임금으로 봉해요. 바로 이겁니다. 주시를 흥하게 하여 제나라의 봉장을 얻으려 함이었더냐. 그것이 아니었다. 이를 멀리 후세에 전하려 함이라. 이를 멀리 후세에 전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바로 강태공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웅지 대략을 갖다 있지 않습니까? 주나라 왕실을 부흥시키는 데 씀으로써 결국 그것을 모델로 해서 바로 이런 병법과 술수, 부국강병의 묘략, 제잔금폭의 묘략을 후세에 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중국 역사 대대의 모든 왕실이 강태공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모든 일꾼들이, 모든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태공을 무성이라고 그래요. 무성. 이 문무할 때 무고, 성인할 때 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후세에 전하려 함이라. 자, 상현님께서는 강태공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강태공의 일과 상현님의 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왜? 상현님의 전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내가 이제 72dun을 써서 화dun을 트리니 나는 곧 남방 삼리하라 하시더라. 저는 잘 이 성구를 모르겠어요. 또 이제 비슷한 성구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기서 나는 남방 삼리하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상제님이 너희들은 나에게 절을 할 때 이렇게 남쪽을 향해서 청수를 모시고 절을 해라. 내가 남방 삼리하다. 삼리하는 뭡니까? 태양이라 소리예요. 상제님께서.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자, 하시니라. 천사 가라사대. 여기서 또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바로 여기서 문왕의 일생에 대한 어떤 특정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왕도수예요, 여러분. 자, 문왕은 유리에서 364요를 지었으며 태공은 위수에서 3,600구를 광장하였는데 여기서 문왕은 강태공을 만나기 전에 기록에 의하면 강태공을 만났을 때 그랬단 말도 이렇게 사람들 하는 말도 있지만 결국은 쭉 역사의 사실을 보면요. 사만천의 그 제태공 색이라든지 또는 죽석인연이라든지 이런 걸 쭉 보잖아요. 여기서 문왕은
강태공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뜻을 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은 상나라 마지막 폭군주의 눈에 이렇게 걸려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감옥을 가요. 유리라는 곳에 문왕은 유리에서 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그래서 이 문왕도수를 받은 문공이 성도가 서대전 형무소에 와서 7년 일제시대 때 옥살이를 했다니까요. 1921년부터 27년까지인가 하여튼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요. 이제 서대전 형무소에서 문왕은 유리에서 그러면서 이제 문왕은 이때 감옥살이를 할 때 뭘 하냐면은 바로 여기는 이제 364효라고 그랬는데 이건 좀 384효예요. 이게 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주 선생은 이 석구를 갖다가 대순전령 1판, 2판, 3판, 4판 거기다 안 넣었다가 5판, 1960년 판 5판에 다시 이걸 집어넣어요. 그때서 비로소. 그러면서 이제 384효. 왜냐하면 주역의 64효가, 64괴가 있잖아요. 각 6효로 돼 있어요. 6개 효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64가 각각의 6개 효니까 64 곱하기 6 하면 384효. 이렇게 나와요. 이걸 상계님께서는 384 황국수 공사. 쉽게 말하면 후천 5만 년에 384명의 바로 이 통치자가 나온다. 이 공사잖아요. 이렇게요. 자, 384효를 지었으며 해석했으며 지었으며 강태공은 위수에서 10년 동안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3,600구를 3,600개의 이 갈고리 구자 낚싯바늘을 확장 이렇게 드리웠는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문왕의 도술은 먼저 나타났거니와. 그러니까 문왕이 뭡니까? 유리라는 곳에 가서 감옥살이라는 것을 먼저 있었던 일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태공의 도술을 태공은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강태공은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문왕을 만나잖아요. 이렇게요. 그것은 이때 나오느니라. 공사를 말씀을 읽어보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언제 제가 감을 잡았냐면요. 제가 감을 잡은 것은 2019년 감옥에 들어 앉았을 때였어요. 감옥에 들어 앉아가지고 제가 천지개벽경, 대순전경, 도저를 놓고 있잖아요. 계속 돌아가면서 적고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보면요. 문왕이 유리에서 이렇게 감옥살이 했잖아요. 그것처럼 문왕도수가 뭐야? 문왕이 뭐 죽고 나서 그 아들 무왕이 하는 거야? 이것도 유리한 해석이 훌륭한 해석이지만 상인님의 말씀엔 그건 없어요. 문왕이 유리라는 곳에서 감옥살이를 했다. 이 사건을 특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384효를 해석했다,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과거의 역사의 사실이고 이 사실을 프레임으로 해서 이걸 끌고 와서 문왕이 상징하는 일꾼이 있고요. 강태공이 상징하는 인물이 있어요. 강태공은 상인을 말하는 거예요. 문왕은 뭐예요? 바로 상계님의 이 진도 진법을 갖다가 구현하고 이것을 드러내고 이걸 하려는 뭔가 그 일꾼을 말한다 이거죠. 일꾼이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문왕도수라는 것은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문왕의 도술은 먼저 나타났거니와 강태공의 도술은 이때 뒤에 나오느니라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 천지무일월 공각이요 일월무진 허령이라고 이르시니라. 천지에 1월이 없으면 천지는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1월은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니라. 결국 그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 1월 상인이가 수부님을 기운을 받아서 그 기운대로 일을 이끄는 그 기운대로 일을 이루는 그 일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일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문왕도수에 대한 유일한 상인님의 말씀이에요. 천지개벽경, 용화진경, 성화진경 없다. 어디 나오냐? 바로 증산 천사 공사기 1226년 판에 처음 나오고 그리고 대순전령 초판, 2판, 3판, 4판에 안 나오다가 청업남주 선생께서는 5판에 집어넣고 이제 결국은 5판에 들어가면서 6판에 들어가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요. 이제 이렇게 이제 공사가 된 겁니다. 말씀이요. 이제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뭐랄까 이제 결국은 문왕도수에서는 있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문왕의 일생 중에서 상계님은 어디를 특정하신 것이냐. 문왕이 유리라는 곳에 가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공부했다. 이거예요. 그런 일꾼이 나온다. 그것이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문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 무왕이었기 때문에 천지대업 이 개창의 부자세스도수다 이런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또 문왕도수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문왕도수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수부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수부님께서 신종공사를 보셨어요. 저는 고수부님의 그 선정원경 그 공사를 보면서요, 내가 신앙의 대상으로 군사로 모시고 있는 상기님은 물론 고수부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요, 아주 뼈저리게 있지 않습니까? 고수부님의 천지공사, 신정공사 말씀은요, 상기님의 공사보다는 훨씬 그 양이 적어요. 그렇지만 고수부님의 공사는요, 음양동덕, 음양합덕의 그 어떤 뭐랄까, 원리라고 할까, 이거에 따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고수부님 말씀이 더 자상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고수부님 이외에 다른 어떤 여성을 갖다가 이렇게 그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고수부님이 천지의 어머니셔요. 상계님께서 무기는 천지의 한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고수부님은 자상해요. 무신기우의 천지계로로 하였으니 무법다 들킨 거기다. 무기는 뭐냐? 무신기우다. 고수부님이 알려줘요, 정답을 갖다가. 그리고 상계님께서는 동지한식 배구제 이 말씀밖에 안 하시지만 고수부님께서는요, 선천운수 궁80 달80 지금운수 동지한식 배구제 자상하게 상계님의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단서를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고수부님의 그 말씀이 다 이렇게 아주 뭐랄까, 어머니로서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뭐예요? 결국은 부생모육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기운을 받아서 그 씨를 받아서 그 유전자를 받아서 그 설기도를 받아서 뱃속에서 넣어서 길러내서 젖을 먹이고 말을 가르쳐주고 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엄마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고수부님 공사는 많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수없이 상해님 말씀과 똑같은, 상해님 공사와 똑같은 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고수부님께서는 그렇게 공사를 보셨다 이겁니다. 자, 고수부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여기 보겠습니다. 수부님의 강태공 공사, 문왕공사예요. 문왕도수에 대한 공사예요. 이게 이제 선정원경,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판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거 스캔한 겁니다. 필사 2판. 그러니까 이제 선정원경은요, 활자로 찍은 책이 아니에요. 직접 손으로 쓴 거지. 근데 이게 필사원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 보면요,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혼존 고시께 없어 선정 설법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선도 신정 이 법을 설하시는데 이제 공사를 하시는데 이거예요. 자, 강대용을 명하시어 가제주사를 구례하시고 또 조간 일구를 구하여 오라. 이제 어떤 이제 실꾸러미 같은 거, 명주 실꾸러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간 일구라는 것은 낚시하는 낚싯대라고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여 오라 하시고 방 사칸에, 그러니까 방이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모퉁이가 있잖아요. 역항에다가 천장에다가 주사로 밀괴 포련하고 고민안을 기판상에 앉으라 하시며, 이렇게, 그러니까 고민안한테 기판이라는 것은 바둑판 앞에 앉아라 이렇게 하시며 조간으로 낚싯대를 들고 조어지 형상을 시키시니 네가 낚싯대를 들고 고기 잡는 형상을 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방에 있으면은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바둑판, 오손이기를 상징하잖아요. 이게 이제 오손이기라는 것은 뭐예요? 세운도 될 수 있고 교운도 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고민안이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낚싯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고민안이 바로 강태공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는요. 하시더니, 자, 이 공사는, 차 공사는 강태공이 성군을 만나는 그 공사에 대한 법을 설한 것이다 이거예요. 강태공이 10년 낚시 끝에 누굴 만나는 거예요? 문왕, 서백창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 공사라 이겁니다. 결국은 문왕도수라는 것은 강태공과 문왕이, 서백창이 만나는 공사예요, 여러분. 문왕도수 단독으로 노는 게 아닙니다. 단독으로 이 얘기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문왕도수는 문왕이 감옥을 갔다 왔다가 문왕의 도수는 먼저 나타났거니와 그 다음에 강태공을 10년 끝에 10년 기다린 강태공을 만나는 거예요. 이 공사는 강태공이 성군, 여기서 성군은 문왕이잖아요. 만나는 공사에 대한 법을 설한 것인데 5등은 우리들은 대증산지 명시이라 할지라
대라는 것은 기다려야 된다 이거지. 정산 상계님께서 밝게 이렇게 계시하신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지라 알 듯 말 듯 잘 모르죠, 여러분. 자, 그러나 이 공사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문왕도수라는 것은 자, 문왕의 도술은 먼저 나타나거니와 태공의 도술은 이제 나온다. 강태공은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만나서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문왕 당대에 문왕과 무왕의 그 스승이 돼가지고 천하통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관했던 사람 누구냐? 강태공이에요, 여러분. 문왕과 무왕이 한 게 아니에요. 문왕과 무왕의 스승이 돼가지고 강태공이 한 거라 이겁니다. 다만 역사에서는 강태공을 스승의 포커스를 들은 것이 아니라 강태공은 명재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이것을 이제 그 도전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강태공 성운 만나는 공사다. 그러니까 강태공은 성운 만나는 공사 이것이 잘 금방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강태공이라 그런 조사가 붙어야 돼요. 강태공이 성운 문왕을 만나는 공사다. 24일 상해님은 어천지성에 태모님께서 공사를 보시며 태공 강태공이라 하시고 강대용에게 명하시기를 집에서 만든 명주실꾸리와 낚시대 한 개를 구하여 오라 하시어 방 네 칸의 천장에 그 명주실을 은밀히 걸고 배로 가리게 하시니라. 배로 가렸다 이거죠. 이렇게 뭡니까? 잘 모르게끔 이렇게 이 고민안에게 바둑판을 방 한가운데 두고 이건 상해님 공사에는 없는 거잖아요. 바둑판에 올라 앉아서 고기 잡는 형상으로 낚시대를 들어라. 여기서 이제 고민안이 상해님이 된 거예요. 강태공이 된 거예요.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는 강태공이 조사가 빠져버렸어요. 강태공이 성군 문왕을 만나는 공사이니 우리도 상계님께서 명시하신 것을 기다려야 할지라 하시니라. 이제 요까지가 이제 고민한 그 선생의 선정원경 기록이죠. 여기 이제 6절과 7절을 이제 도전팀에서 답사에서 더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이때 성도들을 살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개인 일이 아니니 조용히들 하라 하시거늘 조정리 강씨들이 불만을 품고 강태공의 일이 강씨가 해당인가 고씨가 해당인가 하며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도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문왕도수는 뭐냐? 문왕도수는 문왕이 유리라는 곳에 가서 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 공부한 도수였다. 감옥살이 공사였다. 감옥 간다는 거다. 일꾼이. 그렇지만 또 감옥 갔다 와서 누굴 만나냐? 바로 문왕이 강태공을 만나듯이 문왕은 일꾼이에요. 그 일꾼이 상계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 일은 누가 하냐? 상계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태공이 상계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일은 일꾼이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상계님이 합니까? 그게요. 천지개벽에 그게 또 해답의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상계님께서 차경성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경서가 그러고 이제 뭐죠? 제가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되는데 차경석과 상계님과의 그 있어요. 너는 접주가 되라. 나는 접사가 되어 너를 이러리라. 아니 접주 접사 사라는 것은 불임을 당하는 사람이 접사예요. 접주는 주인이에요. 아니 차경석이 접주가 되고 상계님이 접사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뭐냐면 실제로 보천교회 600만이 넘는 그런 일꾼이 모인 것은 결국은 상계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차경석 혼자 힘을 댄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다 상계님께서 경서가 나는 접사가 돼서 너를 위해서 일하리라 해가지고는 다 집어넣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변 교훈도 있잖아요. 그 김천수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편안한 자씨한테 인신합덕을 해서 지상에 와서 일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변 교훈이라는 것은 그 안내성으로 상징되는 인물이 하지만은 결국은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자씨한테 인신합덕을 해서 지상에 와서 일을 보는데 내가 가을도스를 보는 가을용을 찾는다. 어째서 내가 대전을 찾느냐 하면서 이렇게 그 가을도스를 보는 가을용이 그 대전이라는 그 교훈 8안에 있다. 그 일꾼들이 숨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뭐냐면 문왕과 이 강태공의 만남. 거기서는 강태공이 상계님이고 문왕이 일꾼이에요. 문왕이라고 그러니까 문왕도 쓰고 그러니까 일꾼이 왕 되는 거야. 여러분 상계님이 쓰신 일꾼들이 있잖아요. 뭐 제갈령이다, 문왕이다, 또는 뭐 이런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왕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계님의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떤 일 개인을 천자와 왕으로 만드는 진리가 아니에요.
천자는 상인인가 수부님이시고 그렇잖아요. 천지 1월 상인인가 수부님. 일꾼의 위치는 뭡니까? 칠성도수라는 말처럼 있지 않습니까? 동방칠성, 서방칠성으로 상징되는 일꾼은 신하이자 일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이윤도수로서 상제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 이렇게 우리는 그런 일꾼은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기 보면요. 이거는 뭐죠? 세월을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인데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강태공과 이 문왕, 성탕임금과 이윤에서는요, 성탕임금에 대한 별로 이렇게 뭐랄까, 부연 설명 내지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문왕도에서는 강태공을 강조하시잖아요.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을 낚으며 때를 기다린 강태공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은 누가 쓴 거냐면은 어떤 기사에서 나온 건데 있잖아요. 글쓴이 이한규라고 하는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쓰신 건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뭐랄까 가지고 온 겁니다. 세월을 낚으며 때를 기다린 강태공, 낚시에 숨겨진 심오한 이치, 뛰어난 모략을 가진 강태공과 인재를 등용한 문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주나라의 문왕은 성이 희요 이름이 창이다. 둘째 아들 발이었어요. 희발이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운 군주가 되고 난 뒤에 아버지를 갖다가 문왕으로 추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왕이라는 사람은 일명 서백창이라고도 불린다 이거죠. 이름이 창이니까 서쪽 지역 제후들의 우두머리다 이런 뜻도 되고요. 이렇게 일개 제후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주 뭐랄까 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 만민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고 했었다 이겁니다. 일명 서백창이로도 불리우는 문왕은 중국 역사상 첫 번째 명군으로 평가받는다. 뭐 이렇게 쭉 얘기 나와요. 자, 주나라 문왕은 노인과 어린아이를 중히 여겼고 현자를 정중히 대접하는 등 어진 정치를 폈다. 이렇게 이제 그건 뭐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고 있고요. 자, 서백창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주나라 건국의 기초를 만든 강태공이다. 사실은 강태공이다 한 거예요. 서백창과 강태공이 처음 만날 당시 이게 이제 강태공이 10년 낚시를 끝으로 자기 나이 70살부터 80살 될 때까지 10년 동안 낚시를 하면서 문왕을 만나기를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또 문왕도 자기의 뜻을 펴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했다 입니다. 이렇게. 자, 만날 당시 은의 마지막 임금 폭군주는 애처백에 빠져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간신히 말만 들으며 폭정을 일삼고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 쭉 읽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만나게 돼요.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위수왕가에서 이제 쭉 그 일대를 사냥하다가 문왕의 눈에 어떤 노인이 낚시하는 것이 보였어요. 범사롭지 않았습니다.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말을 붙여요. 이렇게요. 서백창은 첫눈에 그가 비범한 사람인 것을 직감했다. 이 노인이 바로 강태공이었는데 그는 서백창을 만나기까지 10년 동안 위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상인님께서 10년 경영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지만 강태공은 낚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낚싯바늘은 굽은 것이 아니라 일자였다고 한다. 민낚시. 그러니까 낚시 고기 잡는 데는 뜻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서백창하고 노인이 대답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백창이 낚시를 즐기신가 보군요. 그랬더니 이제 강태공이 대답하기를 예, 나는 물고기를 낚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우를 낚고 있습니다. 먹이로 물고기를 낚는 것은 녹봉을 주어 인재를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군자는 자기 신의 이상을 실현됨을 즐거워하고 소인은 눈앞에 일이 이루어짐을 기뻐한다. 자기의 이익을 이게 취하는 걸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낚시질을 하는 것은 매우 그와 비슷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낚싯줄이 가늘고 먹이가 작으면 잔고기가 이를 먹고 낚싯대 줄이 얇게 굵고 먹기가 향기로우면 중치의 고기가 이를 먹으며 낚싯줄이 굵고 먹이가 풍성하면 큰 고기가 이를 먹습니다. 좋은 먹이를 주면 크고 살찐 고기가 잡히는 것과 같이 녹봉으로 천하의 훌륭한 인재들을 불러보아 임금에게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인재 부리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쭉 얘기를 풀어나가니까 여기서 문왕이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 할아버지 고공담보가 반드시
뭐랄까 고공담보를 태공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저 할아버지 태공께서 반드시 어떤 인재가 와서 우리 주나라를 부흥시킬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강태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원래는 이제 강성 여씨, 성은 여씨고요. 강성에서 나온 여씨라는 거죠. 강성 여씨, 강성 최씨, 뭐 강성 고씨, 강성 노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이날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저기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천하 만백성의 민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서백창 문왕이 물어요. 그랬더니 뭐냐면은 강태공이 말합니다. 천하는 군주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 천하 만민의 천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의 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태공은. 그러면서 천하의 이익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리려는 마음을 가진 군주는 천하를 얻을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천하의 이익을 독점하려는 자는 반드시 천하를 잃게 됩니다. 틀림없는 말이죠. 이제 상인이 말씀에 있잖아요. 강태공이 어찌 한갓 제 나라 그 봉작을 얻어서 이렇게 얻으리 함이었겠냐. 이를 바로 이 제잔금폭의 묘략, 부국강병의 이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통치를 갖다가 널리 후세에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자, 이런 말씀 한단 말이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강태공의 말을 다 듣고 난 서백창은 기뻐하며 두 번 전하에 말하였다. 자, 조부께서 한 성인이 나타나 주나라를 융성하게 이끌어갈 것이다. 주나라는 이로 인해 승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 맞다. 노인이야말로 그 성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삼가 가르침을 갖고자 한다 하면서 노인을 수레여통으로 금오들어와 스승으로 삼았어요. 강태공은 단순한 재상이 아닙니다. 스승이에요. 현재 우리의 교훈으로 볼 때는요, 군사부이신 상인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상인님의 전생이 강태공이었다. 이 말을 제가 복선을 까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치면 나올 수 있어요. 강태공 문학 치면 다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요. 이제 사실 제가 2018년 11월 15일 날 이제 재판에서 저가서 2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돼 가지고 대전 형무소로 대전 교도소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수감이 됐어요. 이거 오늘 황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막 맨 처음에 정신이 없었죠. 그때 11월 15일이었는데 양력으로 그때는 아주 좀 봄처럼 좀 따사롭더라고요. 그러다가 간지 일주일 만에 막 갑자기 날이 추워지면서 있지 않습니까? 막 눈이 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괴롭지만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제 꼼짝없이 어디 못 가고 쭈그려 6명이 꽉 차는 방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치열한 생존 경쟁에 투쟁을 벌이면서 제가 이제 경전을 얻고 경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가 왜 어떻게 하다 감옥에 왔지? 감옥 간 거, 이거 문항도수인데, 문항도수는 뭐지? 나하고 관계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가 거기서 유서도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문항도수에 대해서, 상인이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 이게 이제, 초판 대순전령과 재판에만 나오고요. 3, 4, 5, 6판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대순전령 6판만 본 사람은 이 석구가 상인님 말씀인지 몰라요. 다만 도전해서 종합경전이다 보니까 다시 이제 1판과 2판에 있는 대순전령 말씀을 끌고 와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있지만 또 거기서도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이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2019년에 3월인가 4월인가 이 무렵에 있지 않습니까? 읽다 보니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어이쿠 204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드린 바 있잖아요. 자, 이 공사예요. 우물에 빠진 개 이런 공사거든요. 하루는 태인 백암리 김경학이 와 백건을 태인 백암리에 사는 김경학이 이제 우리가 또 대학교 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현이께와 백건을 말씀하를 선생이 명하시어 명하사 네가 김자선의 집에서 유숙해 하시고 그러니까 구리골 김자선의 집에 가서 자라 네가 오늘 밤에 하시고 이 길에 그 다음 날에 자선의 집에 상계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경학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야의 어젯밤에 꿈에 본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상계님께서는 김경학이 무슨 꿈을 꾼 건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시니 경학이 여쭈어 가로되 경학이 이제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꿈에 일필구의 개가
그러니까 한 마리의 개가 태를 짜지한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물이 보면 이제 우물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제 이렇게 태가 짜져 있어가지고 그만 못 빠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이 정도 높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짜가지고 두리박을 내리는 거잖아요. 이 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땅에다 우물만 파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태를 짜지한 우물에 개가 빠지는 걸 보고 죽을까 염려하여 저거 우물에 빠지면 죽는데 하고 쫓아가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쫓아가서 구해내려 하였더니 내가 그 꿈속에서 그 개를 구해주려고 하였더니 그 개가 다시 우물에서 뛰어나와 우물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우물 속에서 우물가에 있다가 거기서 뛰어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더이다.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가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연의 속담에 세상 말에 강시성을 개라 하나니. 강시성은 개라 이거죠. 강아지 개. 개라 하나니 네가 꿈을 옳게 꾸었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개라는 것은 강시성의 어떤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시성 그러면 이제 강태공을 여상이라고 하거든요. 강성 여시도 강시에서 나왔지. 뭐 강성 최씨도 그렇지. 고씨도 그렇지. 노씨도 그렇지. 제가 노씨거든요. 노씨 족보에는요. 우리는 강태공의 후손이다. 멀리 염제신동의 후손에 써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연의 강성을 개라 하니 네가 꿈을 옳게 꾸었다. 이건 뭐예요? 제가 감옥 가서 앉아서 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야? 제가 이제 이것을 알게 됐냐면요. 이 성구를 보고 알게 된 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성구를 봐도 잘 이해가 안 갔는데 그 감옥에 있을 때는요. 이제 하루에 30분씩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근데 나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버리면요. 한 23번밖에 마당에 못 나가요. 근데 이제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거기는 이제 그 국가 그 교도기관이기 때문에 주소가 주로 안 쓰이고 4.3 제 메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주소로 써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어느 날 제가 편지를 받아보니까 뭐냐면,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66-6번지 뭐 노상균 귀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4.3이라고 안 써 있었어요. 거기 보면 대정동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대정동. 이 대전교도소가 대정동에 있나? 이 대정동이 뭐야? 정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뭐냐면은, 약간 짚히는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날 어느 날, 이제 운동하러 나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교도관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저 교도관님, 여기가 대정동입니까? 그랬더니, 예, 대정동이죠. 어떻게 쓰는 대정동인가요? 그랬더니, 예, 큰 대자에다가 우물정자 쓰는 대정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정동, 큰 대자, 우물정자, 큰 우물? 그러니까 뭐예요? 우물 사기님 말씀하고 생각나잖아요. 이렇게요. 개 한 마리가 우물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죽을까 하다가 다시 나왔다 이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또 제가 추가 고소를 당해가지고요. 원래는 8개월짜리 들어갔다가 또 제가 거기 들어가서 계속 재판을 받고 6개월이 늘어나가지고 14개월이 된 거예요. 14개월 되고 나서 또 고소가 또 들어와가지고요. 거기서 치면은 또 못 나가는 거예요. 우물에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판국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게 대정동.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 성구를 보니까 뭡니까? 개라는 것은 뭐예요? 숙구지 자는 개가 깨어나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어떡합니까? 결국은 우물에 빠진 거예요. 대정동에 들어온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저로 볼 때는 저한테 해석할 때는 그건 제 개인 해석이지만 그렇잖아요? 물론 누구든지 자기 위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야 뭔가 제가 거기서 뭐랄까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감옥살을 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내가 감옥에 오히려 돼 있었네. 그러니까 이 공사가 뭐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문항도수로 연결되는 거죠. 상인님의 공사는 바로 이제 문항이 유리해서 384여를 해석하였다. 이것을 또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개로도 말씀하시고 우물에 빠진 개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게 영화 찍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위에서 찍고 하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샐 없이 이렇게 도수를 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뭐랄까 이 공사 말씀을 듣고 내가 이 감옥에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도수였던 거구나. 이게 문항도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구 말씀 제가 깨달았다는 거고요. 이제 요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에피소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전교도소를
2018년 11월 15일 날, 거기서 법정수에서 들어가면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은 수용 번호가 나와요. 수감자 번호가 나와요. 컴퓨터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름이 안 쓰여요. 이 번호가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요. 여기 2자라고 쓴 것은 초범이고요. 3자가 써 있으면 이건 재범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대전교도소는 제가 알기로는 재범자 이상의 교도소예요. 2,000명도 넘는 것 같아요. 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도소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제가 그 틈바구니에 있었는데 제 수용 번호는 428번이었어요. 그래서 428번을 달아야 돼요. 이쪽에는 이름 써야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름이 아니라 저기 뭐냐면은 자기가 쓰는 그 뭐랄까 그 간방에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이게 자기 이름이에요. 428번. 한국 사람들이 숫자에 예민하잖아요. 이렇게요. 누구나 이게 뭐지 이게 428이 뭐야? 2428. 이건 뭐 이제 초범이란 얘기고 428. 다 짝수잖아. 이렇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제가 이제 몰랐죠. 이게 뭔지. 제가 2019년 2월 달인가 제가 이제 계속 재판을 받고 그 검찰청에 또 불려나가서 막 조사받을 때 검찰청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 죄수번호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2월 달인가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 했더니 4월 28일 나가겠네요. 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4월 28일이요? 앞으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됐냐면요. 제가 이제 감옥 생활을 먼저 8개월 하고 다시 6개월이 늘어나가지고 다시 더 늘어나가지고 이제 감옥 생활 10개월쯤 접어들 때 제가 계속 재판을 받았어요. 기소를 당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죄수복을 입고 그때 이제 한 10개월 정도인가 9개월 정도 무렵에 제가 이제 재판을 받으러 딱 갔는데 그때가 이제 오후 4시 재판인가 마지막 재판이었어요. 그 판사는 저를 법정 구속시킨 판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알죠. 근데 갑자기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재판 받는 도중에. 여러분, 재판이라는 거 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죄수복 입고 희쭈부리하게 앉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참 못할 짓입니다. 근데 이제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딱, 노상윤 씨가 지금 8개월 받고 다시 6개월이 더 더해져가지고 14개월 받았는데 그 14개월 다 끝나면 몇 월 며칠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뭐,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재판관님, 저도 궁금하게 여겨가지고 14개월이 끝난다면은 제가 나오는 날짜에 대해서 제가 간수님한테 여쭤보니까 안 가르쳐 줘가지고 제가 어떻게 날짜 따지는 법을 몰라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뭐냐면은 앞에 이렇게 녹취하고 적는 뭐랄까 석이라고 할까 있잖아요. 2명인가가. 그러더니 그 남자 직원한테 거기서 곧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 따져봐요, 한번. 그 노상윤 씨 언제 나가는지 14개월 끝나고 나서. 언제 며칠 날 나가는지.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지시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 막 따지는데 잘 못 따졌어요. 명쾌하게 금방. 그렇잖아요? 한 달은 31일 수도 있고 30일일 수도 있고 또 2월 달은 28일인가 29일일 수도 있고 이렇게 큰 달, 작은 달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좀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판사가 기다리다가 자기가 직접 따져버리는 거예요. 아마 뒷재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4시 마지막 재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쭉 자기가 따지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2020년 1월 15일 날 나가는군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알았어요, 제가. 저는 모르다가 판사가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재판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교도소로 들어와 보니까 이제 밥은 다 치워서 없죠, 이제. 그냥 저녁은 굶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밤 9시에 자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2018년 11월 15일 날 들어와서 2020년 1월 15일 날 나간다고 판사가 했으니, 한번 날짜를 따져봐야 되겠다. 며칠이 되는지 전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 11월 달 15일 날 들어와서 32일까지 15일이고, 그 다음에 12월 달 31일, 1월 달 31일, 2월 달이 뭐 28일인가 29일, 한 장짜리 달력이 벽에 붙어 있거든요. 그걸 쭉 다 따져가지고 판사가 나간다고 말한 2020년 1월 15일까지 따져보니까 있잖아요. 얼마가 냐면은 427일인가 나오는 거예요. 427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묘하다. 내 죄수번호는 428번인데 427일이 나오네. 다시 따져봤어요. 427일이에요. 근데 감옥에서는요, 하루 차이가요, 1초 차이로 하루가 바뀌어버려요. 11시 59분까지는 전날이고요. 땡!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12시로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날을 쳐요. 그러니까 427일이나 428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428이면 우리가 잘 따지는 거 있잖아요. 1 플러스 427. 1은 본체 불변수, 용하지 않는 수. 그리고 실제로 쓰는 것은 427일. 이렇게 우리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가지고는, 그날밤에는 금방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428일인데, 판사는 내가 428, 11월 15일 날 나간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내가 감옥에 들어온 날 이 부여받았던 이 컴퓨터로 받았던 이 번호는 뭐야? 너는 감옥 생활을 428일 한다는 것을 하느님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그때 또 저한테 계속 추가 고소가 들어와가지고요. 저기 어디 형무소, 뭐죠? 경찰서, 중부서 형사들이 와가지고요. 계속 저한테 지금, 형사 접견오고 막 아주 마음이 괴로울 때였어요. 거기서 또 제가 걸려들면요. 또 못 나가요. 그러니까 막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괴롭던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이때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야, 내가 이거 나가겠는데? 이게 정해졌다면은 상인님께서 모든 것을 신도로서 다스려가지고 딱 정해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형사가 그때 중부경찰서 형사가 와가지고 첫날 와서, 다음에 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가서 꼭 제가 참 이렇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 이렇게 좀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대요. 딱 잘라 말하더라고. 다음 주에 우리가 형사 접견 하여튼 조사 접견을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아이고 피를 말리더라고. 밥도 잘 안 넘어가요. 막 제가 너무 초조하니까 같이 감방 보는 사람이 저를 갈굴 생각을 못 해요. 내 마음을 듣고 나서. 그래가지고는 어떡합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왔어요, 형사들이. 왜 안 오지? 온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안 왔어요. 그러고서 결국은 언제까지 안 왔냐면요. 12월 하순까지, 나가기 한 달 전 때까지도 안 오더라고요. 저는 계속 그냥 이제나 저제나 또 오면 나 또 다시 또 또 재판받으러 나가야 되고 말이지. 판사가 또 다시 또, 구속 연장해버리면 또 못 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12월 20일 정도인가 나가기 한 달 정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새로운 형사들이 왔더라고요. 그때 왔어요. 수사 접견을. 먼저 형사님들 왜 안 오셨나 했더니, 그분들이요. 다른 그 경찰서로 다 옮겨갔어요. 우리가 새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분들한테 얘기했죠. 제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나가면 제가 아주 참 있는 참 이렇게 반드시 제가 수사를 아주 참 착실히 받겠으니까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가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수사를 갔다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더라고요. 2명이 왔는데.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근데 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요? 형님은 누구고, 둘째 형님은 누구고, 가족도 있고, 다, 정말 어디 갈 데가 아닙니다. 도망갈 놈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1월 중순에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월 15일 날 딱 나가는데, 제가 이제 감옥살이 해봤는데 꼭 그 날짜에 나가는 건 아니에요. 하루 전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틀 전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수감 생활의 어떤 모습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조정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틀인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저는 대기하고 있었어요.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428에 얽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게 단순한 일은 아니다. 또 물론 확대 해석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상계님께서 이렇게 이 재수 번호를 통해서 너는 428일. 그래가지고요, 이게 뭐냐면은 4하고 2하고 8을 플러스 하잖아요. 그럼 이게 14개월이에요. 딱 2018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가 딱 14개월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428일이에요. 이거 좀 약간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나오는 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감 생활 끝나고 나오는 날, 이게 이제 명찰이 2개가 있었거든요. 뜯어가지고 나왔어요. 뭐 노트니 뭐니 닦고 나올 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정동 그 교도소가 이게 이제 이제 교도소 이제 그 정문에 이 마크가 있고요. 대한민국 교정 돼 있고요. 여기가 한 우물로 66-6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한 우물로라는 번호가 있고요. 여기가 뭐냐면 이제 대정동이에요. 큰 우물, 이렇게 우물에 개가 빠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아마 거기가 옛날에 큰 우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름이 붙었던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전 교도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유 이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감옥살이 합니까? 거기서 숨 막히죠. 이제 요 사진은 제가 이제 그 나오는 날 밤 12시 좀 넘어서 있지 않습니까? 딱 내보내 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나오자마자 저희 형님이 이제 큰형님이 이렇게 이제 저를 맞이했거든요. 이렇게 제가 오라고 미리 편지를 써서 이때쯤 나가니까 이렇게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오셨더라고. 그때 이제 나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게 여기서 뭐 이제 이 옷은요, 이 감옥소에서 준 옷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신발도 감옥소에서 산 거고 바지도 뭐 이게 어디 바지더라. 이제 형님이 조끼 하나만 갖고 와서 입었었어요. 그때가 이 사진이었고요. 그때 이제 이게 이제 형님하고 둘이 셀카로 찍은 거예요. 딱 이 나라 어떻게 다 희한하든지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조그만한 방향에 있다가 갑자기 그 바깥으로 쑥 나가니까 있잖아요. 막 이상한 막 엔돌핀이 돌아가지고요. 막 신기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나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그날 결국 저는 이제 모텔에서 잤는데 잠이 안 와요. 그 유성 어디 모텔에서 잤는데 잠이 옵니까? 지금 한참 그 안에 있다가 처음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1시간인가 갖고 쏘다니다 들어와서 잠잤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제가 드려봅니다. 제가 그래서요. 제가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묶어보면요. 문항도수와 이윤도수라는 것은 바로 삼변교훈의 어떤 그 인물에 대한 도수인데 그 사람은 혼자만 맞는 게 아니다. 일변교훈도, 이변교훈도, 특히 우리 삼변교훈은 있잖아요. 모든 일꾼이 문항도수와 이윤도수를 받는 겁니다. 이윤도수라는 것은 숙구지지 않은 게 깨어나는 도수 이거잖아요. 이렇게요. 모든 일꾼이 깨어나야 돼요. 꼭 뭐 50살이라는 어떤 일꾼을 말했지만 아까 말씀만 드린 바대로 40살이 깨어난 사람도 있고 30살, 20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도수라는 것은 문항이 결국은 대업을 이룬 게 아니에요. 대업을 이룬 것은 상인님께서 강태공이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문항은 강태공을 알아봤어요. 우리 일꾼들은 누구를 알아봐야 돼요? 상진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상진님이 진면목을 봐야 돼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상진님 이런 편에서 이제 상진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이제 매듭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천지개비경에 보면요. 대순전경에 없는 그런 그 말씀이 이제 50%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상해님께서 차경석한테 내리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정비편 나오는 거 어디 사장에 있잖아요. 말씀하시기를 경서가 지금 같은 천지대운을 만나 덕을 만세에 남김이 오르냐 악을 만세에 남김이 오르냐 선택하라 이거죠. 잘못을 고치는 것은 잘못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개과는 과자는 거 허물 같지 않습니까? 공과할 때 허물을 잘못을 고치는 것은 잘못을 깨달아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신앙했구나, 내가 상님 수분을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알고 깨닫고 고치는 것은 잘못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내가 전에 너에게 명령하여 지난 잘못을 낱낱이 생각하여 일일이 나에게 아뢰어 용서를 구하게 했고 나는 모두 용서하고 말하기를 나날이 덕을 새롭게 하고 다시는 마음에 두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원서에 보면요. 원책에 보면은 개과는 무가다. 잘못을 고치는 것은 허물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은 차경석 한 사람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숙구지 장한계가 깨어나는 공사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꾼들이 상계님 신앙을 처음 할 때부터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상계님 신앙뿐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인생을 다 실패하게 해서 살고 말아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실패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사업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상계님의 의통성업입니다, 여러분. 상계님 신앙입니다. 상계님의 차경석한테 내리신 이 말씀, 개과는 무가다. 허물을 고치는 것은 허물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 신앙한 거, 잘못 생각한 것을 이렇게 깨닫고 뉘우쳐서 결국 대동단결해서 마지막에 한마당에서 만나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과거에 잘못 신앙했던 것을 고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신에게 너에게 문항도수와 이윤도수가 있다.
너에게 정음제양 도수가 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한테 특정해서 말씀하신 공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진도, 진법을 이렇게 추구하는 모든 일꾼이 함께 그 도수를 받고 그것을 이렇게 뭐랄까 이루어 나가야 할 공사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